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출근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고 일각에서 제기된 론스타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와 내각 인선 전반을 상의하고 있다며 책임 총리제 구현을 강조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로 출근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한 후보자는 단기적인 코로나 추경 필요성엔 공감을 표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대외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된다. 과거 론스타 사건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했던 경력 논란에 대해선 론스타 문제에 대해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에서 사적으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총리 지명 이후 추후 내각 인선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오늘도 유능한 정부를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이 머슴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일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선인 측은 책임 총리제 실현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총리 지명 전 한덕수 후보자에게 내각 인선안을 통째로 줬다며 사전 검토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고 장제원 비서실장도 당선인이 임명될 총리와 내각 구성을 이번처럼 3시간 이상 논의한 적이 없다며 한 후보자가 실질적인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리는 장관, 장관은 차관에 대한 추천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책임 총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각 인선은 막판 검증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경제부총리 등 경제라인과 외교안보 라인 중심으로 우선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엔 추경호 의원과 최상목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외교부 장관엔 박진, 조태용 의원,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외교안보 분과 간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임명의 배경과 향후 국회 인준 전망까지 정치팀 조명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한덕수 후보자 공직 경력 말 그대로 화려합니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두루 요직을 거쳤어요. 네,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며 세간의 이름을 알렸는데요. 네. 참여정부표 경제 철학을 구현하는 사령탑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당시에는 성장을 위해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는가 하면요. 강남 집값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청와대 입장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확장적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긴축을 하는 그러한 기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마 평당 5천만 원씩 가는 그러한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네, 또 참여정부 후반엔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는데요.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교체된 뒤에도 그 공을 인정받아서 바로 주미대사로 기용됐습니다. 네. 미국 의회가 FTA를 비준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이어서 한 겁니다. 자, 네. 그래서 한덕수 후보자 무색무취다. 정권의 성향, 취향과는 상관없이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그런 전형적인 관료형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올 법한데 사실 이런 평가는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참여정부에서 당시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한 후보자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책 운명을 보면요. 참여정부 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폭 확대를 놓고 논란이 컸는데 당시 개방폭을 확대하자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정리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한덕수 총리였다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부담을 넘기지 말자는 취지로 이제
한 총리가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이후 이들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 같지는 않다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얽힌 인연 때문인지 한덕수 후보자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내 좀 복잡한 것 같고 사실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송곳 검증 예고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조속히 인사검증 TF를 꾸려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적용한 인사검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네.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치 않습니다. 대전환기의 숙제와 양극화, 저성장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정운영 철학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네, 사실 MB 정부 주미대사로 임명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은 대구 경북 출신의 호남 인사 끼워넣기로 물타기하는 거 아니냐며 떨떠름했는데 그때랑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당내에서는 민주당 정권에서도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새로운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한 덮어놓고 반대하기만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한덕수 카드를 꺼내든 데는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좀 수월하게 통과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었을 텐데 그런데 민주당하고 정의당 보면 지금 이거 검증하겠다 저거 검증하겠다 지금 하나둘씩 꺼내 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경력과 그와 관련된 재산 형성 과정이 우선 검증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한 후보자는 2002년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이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일을 한 적이 있고요. 2012년 주미대사를 그만둔 뒤에도 무역협회장과 민간기업 고문 등을 맡으면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공직에서 얻은 정보나 인맥을 활용해서 부적절한 이득을 취한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에 총리 시절 공개된 한덕수 후보자의 신고 재산은 31억 원 정도였는데요. 2007년도에. 네, 2007년도에 31억 원 정도였는데요. 네. 이후 주미대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 있던 한 후보자가 재산이 늘었는지 그리고 재산이 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늘었는지 그리고 그 방법엔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명환 기자.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돼서 최대 10명이 자정까지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도심 풍경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가 서울 반포대교 아래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준범 기자. 자, 평일인데 시민들 지금 많이들 나와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월요일 저녁인데도 이곳 서울 한강공원에는 운동을 나오거나 3, 4모 모여서 봄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공원에서도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야경 명소로 꼽히는 이곳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도 코로나로 2년 동안 멈췄었는데요. 지난 1일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거의 1년 만에 모인 것 같아요. 좀 줄어든 추세기도 하고 이번에 그 인원 제한 풀리면서 지금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월요일이라 사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들고 그냥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2주 뒤에는 유행 상황에 따라서 한강공원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것도 가능해질지 모르겠는데 확진자는 물론이고 다행히 사망자, 위중증 환자 규모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 12만 7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이 주말 검사 건수가 적은 월요일인 걸 감안해도 전주보다 6만 명이나 줄어든 건데요. 41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 수는 1,108명으로 1,315명까지 올랐던 지난달 31일 이후 나흘 연속 감소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31일이 정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정점을 찍은 2, 3주 뒤에 위중증도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2주째인 지난주 목요일 정점을 찍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꺾이기 시작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당초 우려와 달리 급증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새로운 거리두기가 끝나는 2주 뒤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최근 영국에선요, 확진자의 재택 치료 기간을 성인은 7일에서 5일로 18세 이하 청소년은 3일로 줄였는데요. 우리나라도 현재 7일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XE라는 새로운 변이가 또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쳐진 변이로 전파력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델타와 오미크론이 합쳐진 델타크론의 일종인 XD, XF 등 새로운 변이들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데요. 아직 국내에서 발견된 적은 없지만 이 변이들이 우리가 방역을 완화해 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다며 지난 1월 모든 방역 규제를 푼 영국. Well, our level of concern hasn't changed, and indeed hospital numbers are rising. That they are still way below their peak. 그런데 지난달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으로 분석됐지만 최근 새로운 변이가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월 19일 영국에서 채취된 검체에서 XE 변이가 처음으로 발견된 겁니다.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 유전자가 절반씩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최근까지 영국에서만 약 637명이 XE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태국과 대만, 이스라엘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영국 보건안전국은 XE의 전파력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약 10%, 기존 오미크론보다는 약 43%가량 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직 특성이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았지만 치명률은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The most likely scenario is that the virus continues to evolve, but the severity of disease it causes reduces over time as immunity increases. 우리 방역 당국도 XE 변이가 오미크론의 하위 계열로 방역 대책을 바꿀 만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파력과 치명률, 백신에 대한 저항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리 두기를 재가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회피 효과가 어느 정도냐. 백신 회피 효과가 강하면서 전파력이 강해지면 또 한 번의 전 세계적인 유행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델타와 오미크론의 결합인 XD, XF 등 새로운 변이들도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특히 올 여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아직 방심하긴 이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는데요. 경기도청이 수사를 의뢰한 지 열흘 만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경찰이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기도청 총무과와 조사 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겁니다. 총무과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부서로 김혜경 씨 측근이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직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소속 부서입니다. 대선 당시 의혹을 제기한 비서실 전 직원은 수년간 배 씨의 지시를 받아 한우와 초밥 등 김혜경 씨의 물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만 원치 해달라고 그래요. 10만 원치? 네, 안심으로 잘라달라고 그래요. 자체 감사를 벌여온 경기도청은 지난달 25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배 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배 씨가 다른 비서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아 김 씨 자택에 약품을 전했다는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해서도 도청 의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배 씨 등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논란이 확산되던 지난 2월 초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경찰은 현재로선 김혜경 씨가 수사 대상이 될지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소환 조사 여부도 압수물을 분석한 뒤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전 지사 측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밀어낸 건 아닌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방침을 통보했다는 내용의 전화 녹음까지 이미 오래전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를 미뤘던 검찰이 왜 하필 정권 교체기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한 건지 그 배경을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월 자리에서 물러난 송기웅 전 통일연구원장. 당시 공공연구기관들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BH, 즉 청와대 뜻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BH라는 게 청와대예요, 뭐 국가안보실이에요, 어디입니까? 그게? 저희는 그냥 인사수석실에서만 통과가 돼요. 민사수석에서. 예. 인사. 손 전 원장은 2019년 10월 이 녹음 내용을 진술서와 함께 모두 검찰에 제출했는데 수사는 이제야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발전 자회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뒤 부처를 가리지 않고 기관장 밀어내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사이 당시 자유한국당이 줄줄이 고발한 사건들인데 3년이 지나서야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이 정권 교체기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시각이 많지만 검찰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먼저 수사가 이루어진 환경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환경부 사건이 밀어내기 인사에 대한 첫 사법 처리였다며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올 수 있어 구조가 똑같은 다른 사건들을 섣불리 수사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미뤄뒀다는 수사, 환경부 사건 때보다 더 높은 곳을 겨누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비서관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 윗선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산업부 관계자들부터 부를 예정인데 칼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직 수사의 파장을 예측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이어서 우크라이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수도 키이우 외곽 지역, 러시아군이 물러난 곳들에선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시신들, 양손이 묶인 채로 총에 맞아서 매장된 참혹한 장면들까지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민간인으로 보이는 여러 시신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뒤로 양손이 묶인 채 놓여있는 시신들, 집단으로 총살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쪽에는 검은 비닐봉투에 쌓인 수십 구의 시신들이 한꺼번에 흙더미 속에 버려져 있습니다. 몇몇 시신에는 고문을 당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Ребят, прихожу, я узнала его по кроссовкам, по штанам, и он бедненький лежал, уписанный. И, короче, лицо изуродованное.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쪽 부차라는 도시의 참상입니다. 부차는 키이우를 점령했던 러시아군의 철수 경로에 있는 도시입니다. 키이우 인근에서 민간인 시신 410구가 수습됐습니다. Проходили мимо і без розбору. Вийшов. Чого ти вийшов? ніхто нічого не спрашивав. 어린이들을 인간 방패로 썼다. 아내 앞에서 남편을 총으로 쏴 죽였다. 아이들 앞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 지역인 남부 도시 마리우폴에서도 폭격은 민간에 퍼부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마리우폴에서 이미 죽어 매장된 민간인만 5천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Стреляли, мужа убила. Да. Так и там не похороненный лежит. Мы не смогли к нему добраться. 민간인을 집단 공격한 전쟁 범죄다. 대인지뢰를 사용했다. 진공폭탄을 투하했다. 민간인 희생이 급증했습니다. Сотні вбитих людей, закатованих, розстріляних мирних людей. Тіла на вулицях, вбивці, кати, гвалтівники, мародери, які називають себе армією.
러시아 국방부는 부차 지역의 집단 학살 영상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규탄했고 유엔은 자체 조사를 시작할 방침을 알렸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자, 이런 참혹한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후방 도시들은 전선을 향한 병참 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도 제쳐두고 전선으로 보낼 방탄조끼를 만들고 있고요. 부상자들을 위해서 의약품도 보내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전쟁터로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서 조이원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낙차 큰 들판길에서도 거침없이 내달리는 철골 자동차. 흙먼지를 뒤로 하면서 질주합니다. 이 철골 자동차는 체르니우치의 대장장이 사딕 씨가 만들었습니다. 사딕 씨의 대장간이 자동차 공장입니다. 철골에 엔진에 바퀴만 달린 자동차지만 사딕 씨는 지난 한 달간 벌써 6대를 만들어서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І так само, якщо за потребами, ми робимо кріплення для пулемета крупнокаліберного наверху. 불꽃을 튕겨가며 용접을 하고 전기 드라이버로 철골을 이어가면서 아예 생업을 제치고 이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방탄조끼도 직접 제작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군화, 군복, 응급키트, 총을 매는 벨트 같은 전쟁용품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는 체르니우치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입니다. 이 단체는 유럽 전역에서 전쟁용품을 구해서 전선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Перші тижні на рівні держави достатньо було проблематично все вирішити, тому швидше вирішують волонтери між собою, ніж держави між собою. 이 단체에선 남성 회원 10명이 자원 입대했습니다. 1명은 숨졌습니다. 오라 씨의 남편도 자원 입대해서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Concentrated on my work, so I have to be concentrated on my emotions in order to help my husband and to do my work as good as possible. 전쟁이 길어지면서 부상자도 많아집니다. 병원 입구에 가득 쌓인 의약품 상자들, 전선으로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방 도시의 병원은 전쟁터에 의료 물품을 지원합니다. It's completed and material for blood stopping, yes, and antiseptic and some medicament.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후방 도시 체르니우치는 자동차를 보내고 군용품을 보내고 의약품을 전쟁터로 보내는 병참 도시가 됐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보냅니다. Так само відносяться, що хочуть допомогти, хочуть, щоб ми працювали тільки заради перемоги. My feelings like the roller coasters. We want not just peace, we want just the victory.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8일째 도시가 봉쇄된 상태인데요. 중국은 코로나 없는 국가, 이른바 제로 코로나를 위해서 봉쇄 정책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상하이의 봉쇄는 오늘 끝이 났어야 하는데 9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봉쇄가 더 연장이 됐습니다. 자, 먼저 조희영 특파원의 리포트를 보시고 나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고속철도역 승강장으로 기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얀색 외투를 맞춰 입은 사람들이 열차에서 우르르 내립니다. 북부의 항구 도시 텐진에서 상하이에 파견된 의료진입니다. 我们这里边呢有去过武汉的也有去过我们天津的一些定点医院支援的，都是经过这个锻炼的一些同志们。 오늘 상하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006명으로 처음으로 9,000명대 진입했습니다. 중국의 본토 전체 확진자는 13,000여 명, 우한 사태 당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5,000여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봉쇄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은 상하이를 동서로 나눠 나흘씩 봉쇄해 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계속 폭증세를 보이자 봉쇄를 연장했습니다. 全市的医务人员已经全力的投入了这次抗疫的防控当中，比如说疫情的防控
核酸的筛查、医疗的救治。 드론을 공중에 날려서 감시하고 로봇 강아지를 투입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봉쇄된 집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생필품을 배달합니다. 这是706业主家里的快递，然后告诉他我们已经消毒，叫他放心使用。 하지만 어린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신생아끼리 한 병상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달한 양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하이 인근 지역인 수저우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나와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자, 조희영 특파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봉쇄라는 게요. 상하이로 가는 걸 완전히 막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지 못한다는 게 공식적인 중국 당국의 입장입니다. 봉쇄 전에 들어간 경우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도 걱정입니다. 당분간 베이징에 못 돌아올 수도 있고요. 와도 다시 상당 기간 격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 한국 특파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상하이에 대해선 다들 보도로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느 도시에서 코로나가 터질지 모르니 저도 부임한 지 2달 됐는데 아직 베이징을 떠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이 제로 코로나를 위한 봉쇄 정책이 중국 내 이동을 지금 다 막아놓은 건데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 봉쇄 정책이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많았잖아요. 네, 인구 1,300만 명 시안, 인구 1,700만 명 선전에서도 코로나가 확산했는데 대규모 봉쇄 대책으로 막았습니다. 지난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도 이른바 폐쇄루프 정책, 올림픽에 온 사람들은 경기장과 시설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취재해온 MBC 기자들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중국으로선 봉쇄 정책의 다른 버전으로 올림픽을 잘 치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에 상하이가 문제가 된 거죠. 봉쇄를 하고 있는데도 확산세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봉쇄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당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코로나 확산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를 보면요. 일단 중국 인구가 15억에 가까운데 상당수는 의료 환경이 나쁜 지역에 살아서 감염이 확산되면 재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백신이 오미크론 대응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건 서방 측 언론의 시각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올 10월엔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을 공식화할 제20차 당대회가 있는데 이 중요한 행사 앞에 코로나 확산이란 건 중국 공산당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상하이 봉쇄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깎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제로 코로나가 위기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하지만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며칠 전 홀로 2 자녀를 키우는 40대 여성 배달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여서 숨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죠. 산재 적용도 안 되고 보험 가입도 안 돼 있어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배달 노동자들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를 피해 갓길로 달리는 전기자전거. 2년 전 배달 일을 시작한 49살 김창수 씨입니다. 어플을 켜고 기다린 지 15분. 닭갈비 식당에서 배달 요청이 접수됩니다. 조리된 닭갈비를 자전거 뒤에 실은 김 씨. 목적지로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해 4차선 도로로 들어서야 했습니다. 3개 혹은 4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갓길로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요. 김 씨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2곳에서 일감을 받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125조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115만 원 이상 보수를 받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산재 기준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배달의 민족의 경우 한 달에 80여 시간, 쿠팡이츠는 30시간 정도 일하고 있어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다치게 되면 되게 거의 그냥 개인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죠. 지난주 전기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다 화물차 충돌 사고로 숨진 40대 여성 노동자 이모 씨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이 씨도 배달의 민족에서 한 달에 50에서 60만 원, 쿠팡이츠에서도 비슷하게 벌어 산재 보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유상운송보험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아닌 전기 자전거여서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오토바이라고 상황이 나은 건 아닙니다. 유상운송보험이 있지만 사고가 잦다는 특성상 보험료가 1년 평균 170만 원을 훌쩍 웃돌아 가입률이 10%를 겨우 넘고 있습니다. 300만 원대가 나와요. 연간이요. 저도 지금 나이가 38인데 20대들은 1000만 원 나와요. 진짜. 어릴수록 더 비싸진 거예요. 예. 현실적인 대안은 시간제 보험. 배달의 민족은 운송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1시간에 최대 1,400원 안팎의 보험료를 떼는 시간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무 조항이 없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 아예 가입 여부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보험을 가입했든 말든 우리 개인 문제고 우리 콜만 수령해주면 돼. 이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도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4월 요금 인상은 현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공을 넘겼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 구체적인 동결 방안은 추후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강조하며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우선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인수위는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현 정부가 결정할 내용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랬던 인수위가 오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한시적 동결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전체 회의에서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찾아야 한다며 공공요금 동결 카드를 꺼낸 겁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와 같은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 압박 등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달 이미 인상된 요금에 대해 다시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구체적인 동결 방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각 분과별로 선정한 1차 초안을 보고받고 세부 조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초안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나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연금개혁 등 안철수 위원장의 주요 공약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다음 달 2일까지 최종 국정과제를 확정해 윤 당선인이 취임 전 직접 발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62조 원, 지금까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불과 2년 사이에 260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면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위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정은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뚝 끊긴 명동. 건물마다 빈점포가 즐비합니다. 고깃집은 매출이 폭락했습니다. 그 사이 빚이 크게 늘었습니다. 원래 가게 리모델링 하려고 빌린 은행빚 2억 원, 코로나로 정부가 지원한 빚 1억 8천만 원, 그걸로도 안 돼서 카드빚 등 7천만 원을 또 빌렸습니다. 총 4억 5천만 원입니다. 카드를 빌려가지고 카드로는 1,00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한 70, 80만 원 원리금 나오잖아요. 이 삶인지 이게 지옥인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여행사들도 줄줄이 망해갑니다. 작은 여행사 사장님은 임대료가 감당이 안 돼 사무실 안쪽에 동전 빨래방 기계를 들여놨습니다. 그래도 빚이 계속 쌓입니다. 자영업자들 지원을 대출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5천만 원. 저희가 집이 조금 오른 상황이어서 그걸로 해서 대출을 또 1억을 받았죠. 벌써 대출만 2억인 거죠.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빚 갚는 기한을 계속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6개월씩 벌써 4번이나 미뤄졌는데 9월이면 이 조치도 끝납니다. 그렇게 시간만 늦춰놓은 빚이 133조 원.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부실대출 문제를 배드뱅크로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부실대출만 취급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악성 채무는 탕감해주거나 장기간 나눠 갚게 해주는 겁니다. IMF 체제가 2001년에 끝났지만 2004년까지 신용 불량자 수가 최대 382만 명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2003년 카드 대란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등 지금까지 4차례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충분하진 않았지만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나오는 걸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취재한 이정은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기자, 아까 조금 전에 리포트 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 부실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지금 많이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일단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나라들이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비교한 표인데요. 네. 3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국내 총생산 GDP보다 가계부채가 더 큰 나라입니다. 중국, 유럽, 일본, 미국, 영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더 심각한 거는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2년 만에 16% 늘었습니다. 네,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라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부실해지면 신용불량자들이 속출하고 또 정부가 떠안아줘야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왔는데 더 문제는 앞으로 이게 더 심각해질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그 소상공인들의 빚들도 문제지만 더 큰 위험은 바로 영끌에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금리가 워낙 낮아서 돈 빌리기가 쉬웠잖아요. 그래서 빚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현재 지금 982조 원에 이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야 할 이자도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자 부담이 큰데 만약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정말 위험해지겠죠. 빚내서 산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우리 경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 배드뱅크 같은 아이디어도 있던데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늘지 않도록 속도라도 좀 늦춰줘야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너무 높지 않도록 5에서 6% 정도로 묶었고 실제로 또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막았잖아요.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에 한국은행이 분명히 시그널을 주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LTV나 DSR 같은 그 대출 규제들을 일부 풀어주는 걸 검토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집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취지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신호들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회사인 아마존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존의 핵심은 곳곳에 지어놓은 거대한 물류센터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화장실도 못 가게 할 정도로 강력한 노동 통제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행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아마존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고용인원 110만 명, 월마트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고용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곳은 뉴욕 최대 물류창고 JFK8. 찬성 54%로 노조 결성에 성공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2년 전 코로나 안전조치를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했다가 그날 바로 해고됐습니다. 아마존이 50억 원을 들여 노조 반대 활동을 벌였지만 11개월 동안 천막에서 지내며 동료들을 설득했습니다. I only wanted to do the right thing and speak up for the workers behind me. They lied to the public saying they're doing all these things. None of that was the reality of our situation.
아마존 물류센터는 강력한 노동 통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미국같이 큰 땅에서 이틀 배송을 내세워 24시간 물류센터를 돌렸습니다. 한 노동자는 의회 청문회에서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어 페트병에 소변을 봤다고 폭로했습니다. 아마존은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끌어올리며 공룡으로 성장했지만 버티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치솟았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모델을 그대로 베껴 들어온 쿠팡입니다. 쿠팡 역시 과로, 시간 통제, 휴대폰 금지, 코로나 방역 수치 위반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년 반 사이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노동자 10명이 과로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마존물이 전 세계의 시스템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가고 19세기 산업혁명 초기처럼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맞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삼성전자, 현대차에 이어 고용 3위에 올라선 쿠팡. 쿠팡에는 이미 노동조합이 있지만 몇 달짜리 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이 워낙 많아 조직률은 높지 않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당 내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서울시장에 나서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유승민 전 의원에게 거친 말이 쏟아졌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던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건 명분이 부족한 데다 자칫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선거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오랜 운동권 동지인 우상호 의원도 송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출마 기회를 무산시킨 측면이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말 목고에 왔을 때 그때 송 대표가 결심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일찍 결심을 해버리면 이제 외부 무슨 지도부가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지요. 당내 반발이 예상보다 크자 송 전 대표 측은 당을 생각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사리사욕으로 몰아간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기지사 도전에 나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은 SNS에 유승민은 배신자이고 우파 분열자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지금 당원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아요. 투표 안 하겠다. 또는 뭐 김동연이 뽑겠다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소 유 전 의원에 대해 비판적이던 강용석 변호사도 경기지사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유 전 의원에 대한 경쟁자들의 비난과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무사고라고 홍보를 해오던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환자 2명이 수술을 받고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환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40대 환자는 눈매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병원의 권유로 코 수술을 받았는데 코끝에 있는 신경이 썩어서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고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 한 수술방에 2개의 수술대를 놓고 동시에 수술이 진행되는데 담당 마취의는 1명뿐입니다. 의사가 해야 할 수술 부위 봉합을 간호사가 대신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당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목숨을 잃는 등 의료사고 논란이 잇따른 곳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또 다른 40대 여성. 작년 9월 비교적 간단하다는 눈매 교정 수술을 받으러 같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비염 수술에 코끝 성형 수술, 또 눈꺼풀을 올려주는 수술까지 권했습니다. 비염 몇십 단 받으면은 수술비 거의 대부분을 실비로 할 수 있다고 코끝 살짝 올리면 훨씬 나을 거라고. 그런데 수술 후 실밥을 풀러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보호대를 풀자 코끝에 세포 조직이 썩어서 죽은 괴사 현상이 확인된 겁니다.
병원에선 혈액순환 문제 때문인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2차례 추가 지방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흉터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상 활동에 지장이 없을 거라던 눈썹 절개 라인도 6개월이 지난 지금 흉터처럼 남아있습니다. 영업직을 하던 이 여성은 수술 후 거의 일을 하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지인분들 빼고는 제가 새로운 고객을 못 만났어요. 거의 수입이 없었죠. 당연히 병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장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겐 경영권이 없다며 내부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의사라서 사실은 경영하는 그런 의사도 있는데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안 됐고. 이 병원의 경우 실제 소유주가 의사가 아닌 60대 재미교포 여성이라는 불법 사무장병원 의혹이 제기된 상황. 병원은 수술 2달이 지나서야 합의금 450만 원과 소송 금지 조건 등이 담긴 합의문을 제시해 피해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숨진 혜림 씨 사건 등 의료사고 의혹은 물론 사무장병원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끝내고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간호사가 봉합수술을 맡았다는 대리수술 의혹도 내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빠뜨려서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의 행방이 아직까지 묘연한 상황인데요. 앞서 아내 이 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언론에 허위 제보를 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 있죠. 이번엔 공범인 조 씨가 자신들을 비방한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직장인 김모 씨는 서울 송파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던 거였습니다. 2년 전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을 본 뒤 용의자들을 겨냥해 비방성 댓글을 단 게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엔 살인 혐의가 드러날 거다. 감옥에 가게 될 테니 긴장해라 같은 글이 모욕적이란 겁니다. 고소장을 보내온 사람은 김 씨가 용의자로 의심했던 조현수 씨. 당시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김 씨는 형사 절차를 피하기 위해 조 씨 변호인의 요구대로 합의에 응했습니다. 그쪽에서는 150만 원 이상이 아니면 절대 합의를 볼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저도 고민 끝에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런데 최근 검찰이 조 씨를 살인사건 공범으로 지목하며 공개 수배한 사실이 전해지자 당혹스럽고 소름 끼쳤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살인자에게 도피 자금을 보낸 셈이 돼버리는 거고 황당하기도 하고 되게 좀 기분이 불쾌하다고 해야 되나? 용의자 조현수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같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100여 명의 네티즌을 고소했습니다. 이 중 46건이 입건됐고 그중 일부는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인터뷰 안 합니다. 조 씨와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혜 씨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8억 원을 주지 않는다며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2명 중 1명은 무더기 곳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고 다른 1명은 보험금 지급이 늦다며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은혜 씨와 조현수 씨는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자취를 감춘 뒤 넉 달간 자신들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오늘 그래미 시상식에서 또 한 번 역대급 무대를 선보이면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상은 2년 연속 불발이 됐는데요. BTS 멤버들도 오늘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요. 그래미를 향한 전 세계 팬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현지에서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그래미 시상식에서의 BTS 공연. 3년 연속으로 그래미 무대에 올랐습니다. 멤버 전원이 첩보요원처럼 등장해 무대를 압도합니다. 잠시 후 시상식. BTS는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수상 후보로 다시 등장합니다. 객석의 환호성은 유독 크고 길었습니다. Grammy goes to Kiss Me More, Doja Cat, BTS 이름이 다시 불려지진 않았습니다. 한국 대중음악 가수의 첫 그래미 수상이란 도전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BTS도 상을 받을까 기대했었습니다.
이걸로 보답을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컸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거 같아요. 솔직히 뭐 기분 별로 안 좋은 건 팩트예요. 뭐 근데 난 진짜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 오늘 슬프고 내일 괜찮으면 되죠. 팬들은 아쉬움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SNS에서는 그래미가 BTS를 이용했다며 사기를 뜻하는 말과 그래미를 합성한 단어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BTS는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래미는 트로피를 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래미의 외국인 혐오는 처음이 아니다라고 꼬집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I heard the other artist's name. I just, heartbreaking, It's heartbreak. I think that I wanted to be mad, but 그래도 아미들에게 BTS는 최고의 수상 후보입니다. I know you're just gonna get even better and better things await for you. Yes, you'll get them next year. Yeah. 도전할 수 있는 장벽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던 BTS 앞에 그 장벽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BTS는 오는 주말 미국 현지 콘서트를 시작으로 새로운 여정에 들어갑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입막에도 목줄도 하지 않은 하운드 4마리가 주인과 산책을 하던 푸드를 물어 죽이고 개 주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견종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일어섰을 때 키가 성인만한 커다란 개여서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과 작은 강아지들에게는 큰 위협이 됐는데요. 이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줄 풀린 덩치 큰 개 한 마리가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잠시 후 다른 개 3마리도 뒤쫓아갑니다. 개를 보고 놀란 시민들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합니다. 어떡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공원 앞 도로 한복판에서 하운드 종인 개 4마리가 길을 가던 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인의 통제를 벗어난 하운드 4마리는 바로 이곳으로 달려와 푸들과 견주를 공격했습니다. 주인 품에 안겨있던 푸들은 달려든 개에게 목을 물렸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하운드 무리의 공격을 막던 푸들의 주인도 손목과 손을 물려 다쳤습니다. 작지 않은 중형견들이 거리를 뛰어다니며 공격을 하다 보니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도망가려고 강아지를 탁 낚아채더라고요. 왜냐면 그 강아지 계속 달라붙으니까. 그런데도 쫓아가면서 물고 있어요. 위협적인 상황은 푸들 주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몸을 피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하운드 4마리의 주인인 50대 남성은 산책을 나서기 위해 반려견들에게 목줄을 채우며 준비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변에서 목줄해갖고 같이 나가려 하다가 그 개를 보고 개들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하운드는 동물보호법상 입막에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 5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하운드 견주를 재물손괴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 하려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당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만 보고 CCTV 영상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 달이 다 돼서야 신청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강릉 시내의 한 옷가게. 여성인 주인과 친구가 가볍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남성이 술자리에 동석합니다. 2시간 가까이 지속된 술자리 도중 남성이 여성의 몸을 만지더니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게에 진열된 구두로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게끔 안바라 그러나 이거 뭘 주짓수까지 막 썼어요. 손목 막 꺾고요. 일단은 맞다가 한번 정신을 잃었어요. 여성의 친구가 남성을 뜯어말리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남성의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차량으로 2분 거리에 경찰 지구대가 있었지만 경찰은 신고한 지 10분이 다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또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일이 지나고 나서야 현장 CCTV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초동조치 보고서에 만약에 인지가 됐으면 작성을 하잖아요. 있어가 내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까지 하겠는데 아마 그 내용은 아마 없는 것입니다. 경찰의 늑장 대응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기어 나올 때 경찰관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성범죄 관련 여부 사건을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 부분이 매우 아쉽고요. 뒤늦게 성범죄 혐의를 파악한 경찰은 사건 발생 26일이 지나서야 강간치상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집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이 법원이 오늘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현진은 지난 1월 충남 천안시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범행을 하기 직전 한 상점에 들러 더 치명적인 흉기를 고른 행적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의 생명이란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 대한 침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당시 함께 집에 있었던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지만 검찰이 함께 요청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유가족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우쭈우쭈 생각이 나고 눈물도 나고 딸하고 이제 갔던 데나 뭐 사진 보고 하면 생각이 많이 나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꼭 한 달 전이었죠.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림소방당국은 전국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산불은 역대 최장기간 이어졌고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뒤에야 겨우 꺼졌는데요. 공중과 지상에서 좀 더 입체적으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지옥불 같았습니다. 온 산에 솟아오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갔습니다. 6시간 뒤 한울 원전이 위험에 처할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산불은 한울 원전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갑자기 북쪽으로 바뀌면서 순식간에 강원도 삼척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삼척에 투입할 수 있는 헬기는 단 한 대. 경북 울진의 금강송림으로 불길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대부분의 헬기가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임체 헬기 한 대가 뜨고 있습니다. 82대가 오늘 투입이 된다 그러는데 단 한 대도 안 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원 강릉과 동해에서도 산불이 피어올랐지만 강원도에서는 헬기 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방 인력들이 경북에 투입된 상태에서 우리 도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서 초기 대응에 좀 차질이 약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열흘 동안 821대, 하루 평균 80대가 넘는 헬기가 투입됐지만 산불은 2만여 헥타르를 태웠고 봄비가 내리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대형 산불이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진화 헬기가 더 필요하고 초대형 헬기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산림청은 일단 2024년까지 초대형 헬기 3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대형 헬기가 한 대 도입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주력 헬기를 3톤 담수량의 대형급 헬기에서 8톤 담수량의 초대형급 헬기로 변경하는 것을. 강원도도 자체적으로 진화 헬기 2대를 더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이제 도입하고 있는 헬기는 강원도 북부 지역에 투입해서 쓰고 저 삼척과 또 경북에 또 경남까지 커버할 수 있는. 산림청, 소방청과 함께 유일하게 자체 산불방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에 이어
두 달 사이 3건의 대형 산불을 겪은 경상북도도 산불방지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초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입체적인 대응을 위해 지상에서 산불과 직접 싸우는 전문 산불 진화 인력도 산림청과 지자체가 더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등은 534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가 속한 H조 팀들은 서로가 여러 가지 악연으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도 호날두와 수아레즈에게 뭔가 돌려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당시 가장 화제를 모았던 장면입니다. 핸드볼 파울로 실점과 퇴장을 맞바꾼 뒤 상대 실축에 환호했던 수아레스. 우리나라와의 16강전에선 2골을 터뜨리며 8강행을 가로막은 얄미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35살이 됐지만 올 시즌 라리가에서 11골을 기록 중일 정도로 벤투호의 본선 첫 경기 경계 대상 1호입니다. 당시 우루과이 골문을 열었던 이청용도 대신 복수를 부탁했습니다. 아쉬운 기억이 좀 있어요. 우루과이를 생각할 때마다. 2010년도에 져서 8강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그때 서력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야죠. A매치 최다골 기록 보유자로 전 세계에 엄청난 팬을 보유하고 있는 호날두. 하지만 3년 전 유벤투스 시절 6만 관중이 운집한 K리그 친선 경기에서 이른바 노쇼 사태로 공분을 일으키며 국내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아픔을 남겼습니다. 야유하고 이제 계속 외쳤는데도 저희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호날두로 보려고 왔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도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A매치는 딱 한 번. 2002년 월드컵 당시 우승 후보였던 포르투갈은 그 한 번의 패배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남아공 월드컵에서 수아레스의 기행에 눈물을 흘렸던 가나. 브라질 월드컵에서 서로 발목을 잡으며 나란히 16강의 꿈을 접었던 가나와 포르투갈. 과연 엉킬 대로 엉킨 악연의 끈을 누가 먼저 끊고 웃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남녀 큰 벚꽃이 한창이다 못해 지고 있는데 서울은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 벚꽃이 공식 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화가 역대 가장 빨랐던 지난해에 비해선 11일 늦은 건데요. 이제 막 피어오른 거라 이번 주 후반쯤 내리는 봄비를 머금은 후에 화사함이 더해지겠습니다. 내일도 따스한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6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소식이 있긴 한데요. 날이 따뜻하고 하늘 상태가 좋아서 낮 동안에는 먼지가 쌓이기 어렵겠고요. 주로 아침, 저녁으로 수도권과 충청도에서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대구 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22도, 대전 1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긴 한데 내리는 양은 적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